누구는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적은 곳이면 투자 기회라고 하고, 누구는 투자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냐? 자, 요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지 유리한 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빌라왕이다. 그러면요, 갭이 적은 곳이 투자 기회다. 그 다음에 내가 똘똘한 한 채다. 그 다음에 뭐 재건축 투기를 했다. 그러면 갭이 많은 곳이 투자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업자다. 그러면은 둘 다 기회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유리한 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게 더 좋으니까. 근데 다 이야기들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적은 곳이 투자 기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갭이 적다. 갭이 적으면 초기 투자금이 적다. 그러면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에 9천만원짜리 전세다. 그러면은 내 돈 1000만원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6억이다. 그럼 요거는 내 돈 4억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10%가 오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11억 되고요, 얘는 1억 1000 되는 거예요. 여기는 1억 올랐는데 여기 1000만원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투자기에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갭이 작은 곳들은 굉장히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에요. 갭이 큰 곳들은 좀 비싼 아파트들, 혹은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곳들이고, 신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여기 1억 벌었어, 여기가 투자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1000만원 올렸더라도 내가 1000만원 집어넣어가지고 1000만원 올랐어요? 수익률 100%죠. 근데 여긴 내가 4억을 넣고서 1억이 올랐어요? 수익률 25%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이득이에요? 4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원짜리 40채를 투기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간과한 건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집값이 10%가 떨어졌다. 내 돈 다 날린 거예요. 근데 4억을 투자했는데 집값이 1억 떨어졌다. 아직 3억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건 들어보면요, 다 번다 라는 거에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잃는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배제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둘 다 아닙니다. 지금은 둘 다 아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갭투기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매매가가 올라가는 시장이어야 되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장이어야 된다. 왜냐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시장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다? 지금 뭐 매매가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고 하지만, 매매가가 올라가야지 결국엔 수익을 남기는 거고요,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아야지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 전세가가 안 떨어지면요, 계속 그냥 붙들고 있으면 돼요. 세금이야 좀 나오겠지만 전세가가 안 떨어지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든 갭투기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고, 기본적으로는 갭이 적어야 안전하다. 누구 입장에서? 투기꾼 입장에서.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갭이 커야 안전하다. 이런 거고요. 어떻게 따지면 요 말 두 개도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선 공존할 수가 있는 게, 투자 가치가 높은 곳하고 투자 기회인 곳, 요거는 둘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서울 강남이 투자 가치가 높아요? 아니면은 전라남도 화순이 높아요? 왜 자꾸 제가 화순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화순을 까내리려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게, 거기가 임대주택 막 만원에 해줘가지고 그게 자꾸 떠올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은 좋은 곳이죠. 좋은 곳. 좋은 곳은 갭이 큽니다. 지금도 강남과 노도광만 비교해봐도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투자 기회인 곳, 갭이 적어졌다는 것은 투기하기 유리해졌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건 저런 거고, 우리가 갭투기를 권장을 하는 게 아니지만 봤을 때
그냥 갭 또는 전세가율만 보고 갭 투기 들어가면은 망한다. 결국의 핵심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추이를 봐야 하는데, 일단 전세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공급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근처에 입주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거면은 위험하고, 근처에 멸실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 오히려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는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는 올라간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수요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역이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다, 아니면 안 몰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요 수요를 예측하시려면은 보통 그래서 자꾸 교통호재 이야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족시설. 그러니까 요거랑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수요를 예측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기 유리해지는 환경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같은 경우는 길게 보실 거 없어요. 매매가는 크게 소득하고 대출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저희가 막 이야기하는 게 경제 상황이 어떻느니,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 어떻느니, 그 다음에 또 규제가 어쨌느니, 뭐 미국 경제까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제 자체가 소득이나 대출에 영향을 주는 거고, 수요 공급 역시도 소득이나 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규제 자체가요, 소득이나 대출에 따라서 수요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게 핵심들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가는 건데, 가수요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실수요가 많은 지역,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가수요가 많은 지역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대출 대비로 가격이 많이 높으면 여기는 위험지역이에요. 근데 앞으로 대출에도 DSR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여기에 위험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대표적인 위험지역, 서울이 뜬다 이야기하는데 자꾸 저희가 서울을 가지고 까는 이유가요, 서울이 굉장히 위험해요. 서울이 지금 중위소득 100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5월 통계 이제 오늘 끝나고 내일쯤에 발표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집값은 떨어지고 뭐 실질소득은 아니더라도 명목소득은 조금은 올라갔을 테니까. 그런데 그 전에 3명도 안 돼요. 100명 중에 중위소득으로 살 수 있는 중위 수준의 주택이.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때보다 더 심해졌죠. 근데 문제는 이번 위기가 왜 위험하냐면요, 미래를 다 끌어와서 그래요. 자, 원래 집 언제 샀어요? 보통 결혼하고 신혼부부들이 차곡차곡 아껴서 돈 모으고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보통 한 10년 이쯤 사니까 보통 40대 많이 사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결혼할 때 집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결혼하고서 둘이 아등바등 돈 모아서 집 살려고 보면 집값은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사는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집을 사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요, 이게 점점 더 낮아졌을 거란 말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을 때는 저 연령대가 잘 안 낮아졌는데, 소득으로 못 사고 이제 대출을 껴서 빨리 사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러니까 즉 2000년대 넘어와서는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는데, 2030이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럼 10년 뒤에 더 오르려면요, 얘네는 10년 뒤에 집값을 올릴 미래 수요들을 이미 끌어다 썼기 때문에 얘네보다 낮은 연령이 들어와야지 집값이 올라갈 수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1020이 살까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더 풀 수가 없다. 왜냐면은 MB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요때는 전세자금 대출 풀어도 그렇게 큰 뒷말이 없었던 게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 라는 느낌이 없었으니까. 그때 처음 풀어봤으니까 잘 몰랐죠. 근데 요즘 와서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 때까지 계속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더 풀려면 지금 한도를 1, 2, 3, 5억까지 올렸으니까 5억에서 더 풀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끌어다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느냐, 수요가 있느냐,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투자 기회든 투자 가치가 없는 곳이든 이거는 다 과거의 이야기다. 과거에는 갭이 적으면 투기하기 유리하고, 그 다음에 갭이 많은 곳들이
높은 곳들이 좋은 곳.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게 2018년 거품은 10년 뒤에 다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코로나 거품이 생기면서 그때 2030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코로나 거품은 사이클에서 벗어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거품만큼 10년 뒤에 다시 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코로나 거품이 생길 동안에 미래 수요를 끌어다가 쓴 거품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10년 뒤에는 그 수요들이 막상 그때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샀거나, 아니면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샀다가 망해가지고 그때는 살 여력이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된 거라. 그래서 10년 뒤에 기존 사이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를 한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그걸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마 10년 뒤에는 가정보다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저희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은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거는 바닥 가가지고 생각해 볼 상황이다.